2022년에 태어났던 아이들은 1970년에 태어났었던 분들에 비해서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드는 것이고요. 20년 전과 비교하더라도 한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전까지는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수가 줄어들어 왔었던 거고, 우리나라 전체 총인구 수는 거의 조금씩 늘어가는 추세였는데, 그것이 2020년, 2021년을 기준으로 드디어 감소하는 추세로 바뀌게 됐습니다. 근데 이런 게 단지 한국에서만 발생하는 거냐? 감히 이제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생산 가능 연령이라고 하는 15세에서 64세 인구 수도 점점 줄어들 뿐만 아니라 노인에 해당하는 노인들을 부양해야 되는 부담감은 더 늘어날 거라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지식인 미래를 세우다 오늘 강연을 맡은 가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유재현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뉴스를 통해서 한국의 저출산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을 하면서는 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잘 체감이 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출산 고령화가 어떻게 발생하고 있는지 그 실태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에 대해서도 알아본 다음에 우리가 이것을 단지 문제로만 바라볼 것인지 아니면 혹시 이것이 우리에게 기회가 되진 않을지 이런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나라에서 저출산 문제가 어떻게 발생하고 있는지 그 실태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작년에 2022년 기준으로 한국의 출생 아수가 24만 9천 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4만 9천 명 어떻게 보면 이제 많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상대적으로 좀 비교를 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70년, 그러니까 지금 나이로 한 50세 정도 되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그분들이 태어났을 때 출생했었던 아이들이 101만 명이었습니다. 그 얘기는 작년에 태어났었던 2022년에 태어났던 아이들은 1970년에 태어났었던 분들에 비해서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드는 것이고요. 20년 전과 비교하더라도 한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처럼 한국에서의 저출산 문제가 불과 50년 전과 비교했을 때는 4분의 1, 그리고 20년과 비교하더라도 2분의 1로 줄어드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그전부터 인구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문제가 이제 조금씩 체감이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한 시기가 2020년, 2021년이 됐습니다. 그전까지는 우리나라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의 수가 줄어들어 왔었던 거고, 우리나라 전체 총인구 수는 거의 조금씩 늘어가는 추세였는데, 그것이 2020년, 2021년을 기준으로 드디어 감소하는 추세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감소 추세는 앞으로 더 급격하게 심각해질 거라고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게 단지 한국에서만 발생하는 거냐라고 하면 감히 이제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세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작년 기준으로 인구수가 한 80억 명 정도 되고 있고, 앞으로 한 30년, 40년에 걸쳐서 계속 인구수가 늘어서 100억 명이 넘을 거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약 5천만 명을 기준으로 해서 정점을 찍고 그 인구수가 점점 감소해서 한 80년 후가 되면 한 2300년 정도가 되겠죠. 그 무렵에는 현재 인구수의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고 해서 세계 인구가 느는 것과 다르게 한국에서의 저출산 문제만 유독 심각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 그것만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차지하고 있는 인구 구성비가 또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벌써 작년에 태어난 아이들의 24만 9천 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것이 계속 누적돼서 발생하다 보면 생산 가능 연령이라고 하는 15세에서 64세 인구수도 점점 줄어들 뿐만 아니라 그 이상 되는 노년기 인구수만 점점 비대해지고 밑에가 이제 유소년 인구가 적어주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인구 피라미드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피라미드라고 했을 때 떠오르는 거는 아래가 넓고 위로 갈수록 좁은 그 모습일 겁니다. 하지만 이미 한국에서의 인구 피라미드는 종 형태로 바뀌게 됐고요. 그것이 앞으로는 역 피라미드 상태로 바뀌게 될 겁니다. 그 얘기는 곧 우리 생산 가능 인구가 유소년 인구는 매우 적고
노인에 해당하는 노인들을 부양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은 더 늘어날 거라는 것이죠.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그러면 뭐 사람들은 그냥 뭐 이 좁은 한국 땅덩어리에서 그냥 살아가도 되지 않나? 라는 생각도 많이 할 겁니다. 어차피 인구도 많고 지금도 오골복잡하게 다들 모여 살고 있는데 앞으로 좀 더 한적하게 살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단지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이 인구가 감소하는 문제가 우리가 느끼던 아니면 느끼지 못했던 우리 일상에서의 여러 가지 피해를 끼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단적인 예로 소개를 할 수 있는 게 어린이집일 것입니다. 아이들이 태어나는 아이들이 줄어들수록 그것으로 인해서 제일 먼저 피해를 받는 것이 어린이집일 텐데요. 한국에 어린이집이 제일 많았었던 시절이 2014년에서 15년 정도였습니다. 그때 우리나라에 있었던 총 어린이집 수가 한 4만 5천 개까지 됐었는데 2020년 기준으로 그 어린이집 수가 한 3만 개 정도로 줄었다고 합니다. 불과 10년도 되지 않는 사이에 어린이집의 수가 1만 5천 개가 줄어든 것이죠. 그 사이에 새로 생긴 어린이집이 있다는 것까지 감안을 하면 10년도 되지 않는 사이에 약 2만 개 정도 되는 어린이집이 폐원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게 어린이집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점점 태어나는 아이들이 수가 줄어드는 게 점점 기간이 길어질수록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 그리고 미래에는 일자리에서도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것입니다. 지방에서만 이제 어린이집이나 아니면 유치원, 초등학교가 폐원하는 것이 아니라 작년에는 서울시에서 도봉구가 학생들이 모집이 되지 않아가지고 폐교를 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서울이나 경기도에서는 그런 일들이 상대적으로 적긴 하지만 이제는 대도시라고 안심하고 있을 수 없고 그게 전국적으로 한다는 문제입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보시다 보면 작년 그리고 재작년부터 유난히 대학교, 특히 지역에 있는 대학교들이 어려움이 많다는 이야기들을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것이 20년 전에 태어났었던 2000년대 초반생들이 이제 대학교에 진입하는 나이가 되면서 지방에 있는 대학부터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그 충족률 위기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제 성인기에 접어든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 시장에서 특히 이제 식당 같은 데서나 서비스업에서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었는데 그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들의 수가 점점 줄면서 현재는 아르바이트 특히 서비스업에서 구인난이 심각해지고 있고요. 이것이 3년, 4년, 5년이 지나면 대졸 신입을 뽑는 일자리 시장에서도 구인난이 점점 발생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단지 일자리에서만 저출산의 여파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주택시장에서도 저출산의 문제가 또 영향을 미칠 거라고 합니다. 주택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좀 보셨을 수도 있는데 그동안도 총 인구가 느는 것이 점점 정체가 되면서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주택시장에서 이제 주택 가격이 하락할 거라는 그런 우려는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막을 수 있었던 요인이 총 인구는 점점 조금씩 늘다가 이제 감소하는 추세로 접어들었지만 그에 비해서 가구 수는 계속 가파르게 늘고 있었거든요. 그로 인해서 특히 수도권 지역에서는 주택 가격이 아직까지는 상승을 하고 있었는데 그 영향이 앞으로는 반전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구뿐만 아니라 가구 수도 줄어들게 되면서 지역 그리고 수도권에서도 주택 가격이 계속 올라갈 수 있을지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인구가 감소하게 되는 것이 전국에서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냐? 반드시 그렇지는 않거든요. 제일 먼저 걱정이 되는 곳은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 지역이라고 하는 지역일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인구 소멸 지역이라고 해서 출산 가능한 여성이 노인에 비해서 얼마나 많이 차지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지역이 앞으로 인구가 감소할 것인지 아니면 인구가 늘어날 것인지를 나타내는 그런 지표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인구 소멸 지역 지표를 봤을 때 수도권, 특히 서울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지역들에서 인구가 감소하는 것이 나타날 것이고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나라에서 2067년, 지금으로부터 한 45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때가 되면 서울과 그리고 뭐 세종시와 같은 신도시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서는 우리나라에서 거의 인구가 확연히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우리가 체감할 수 있냐면 아마 영화 같은 것들을 보다 보면 포스트 아포칼립스 영화들을 가끔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이 이제 한번 다 초토화가 되고 나서 다시 사람들이 살아가는 도시를 그리는 모습을 보면 큰 도시, 그래서 마천루와 같은 그런 도시가 있고 나머지 지역은 황폐화가 돼가지고 거의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그런 모습일 텐데, 지금은 한국이 그런 모습이 아니겠지만 앞으로 30년, 40년이 지나면 한국에서도 포스트 아포칼립스 영화에서 보던 것처럼 그렇게 인구가 도시에만 몰려 살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이걸 우리가 단지 그냥 가볍게 넘길 수 없는 것이, 그렇게 되면 빈집들이 이제는 점점 늘어나는 문제가 발생할 거기 때문입니다. 일본에서는 이미 빈집이 10%에 달한다고까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한국에서도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르신이 살다가 그 마을에 계신 분들이 한 분 돌아가시고 나서 이분들이 사망하고 났을 때 지금은 그 주택이 자산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자녀라든지 아니면 뭐 손자녀들이 상속을 받고 그것을 다른 분들한테 되파는 그런 일들이 있겠지만, 앞으로 주택 가격이 점점 하락한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알게 된다면 빈집이 나오게 되더라도 그 누구도 그 빈집을 사지 않고 상속도 받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이 문제는 곧 그 지역이 그냥 빈집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잘못하면 범죄 우발 지역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구가 감소하는 것이 단지 사람이 줄어드는 것뿐만 아니라 그곳에 사는 사람이 없어지면서 생활 인프라가 없어지고 집이 없어지고 그곳이 황폐화되면서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도도 더 높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서울이나 경기도, 인천과 같은 수도권에 사는 분들은 나는 상관없는 거 아니야? 라고 안심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지역에서 계속 살기만 한다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은 인구가 계속 몰려오니까 그러면 인구 감소는 나와 상관없는 일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단순히 그렇게 볼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지역, 특히 이제 지방의 인구가 감소하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더 이상 지방에 살 수가 없게 되면서 수도권으로 왔을 때 수도권에서의 집중화 현상은 지금보다도 더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올 때 이제 차를 타고 오면서 아침 일찍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차가 많이 막힌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이면 모두 다 느끼실 겁니다. 자가로 운전을 해서 다니든 아니면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시든 출퇴근 시간에 혼잡한 정도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보다도 더 높아질 수가 있는 거죠. 출퇴근할 때 교통 문제만이 아니라 집값 문제도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지금도 지역에 가면 집값이 서울이나 경기도에 비해서 훨씬 낮은 것을 이제 여러분 알 수 있을 텐데요. 이제 PIR이라고 해서 소득 대비 주택 가격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내가 번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꾸준히 모았을 때 얼만큼 모아가지고 집을 살 수 있느냐라는 그런 지표인데요. 서울 같은 경우는 2021년 기준으로 그 값이 1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물론 2022년과 2023년을 거치면서 우리나라의 주택 가격이 좀 하락을 해가지고 2023년 현재는 PIR 값이 좀 낮아졌다고는 하더라도 서울에 사는 보통 분들이 자기가 번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10년 이상을 저축을 모두 다 해야지만 집을 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것이 앞으로 청년 세대 그리고 지금 아동들, 영유아에게는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취업을 해서 일을 해봐야 10년, 20년 일을 하고 나서 40대, 50대, 60대가 돼서야 그때서야 집을 살 수 있으면 수도권에 사는 청년들이나 아니면 앞으로 미래 세대들이 희망을 갖고 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교통이나 주택뿐만 아니라 또 심각한 문제는 국민연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겁니다. 지역에서 인구가 점점 소멸하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인구수 자체가 이제 점점 감소하게 됐을 때 이제 후속 세대들이 그 세대에서 일을 해가지고 번 소득으로
국민연금을 내고 그 시대에 살고 있는 노인들이 국민연금을 받는 그런 형태로 이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2055년에 고갈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2055년도 제가 보기에는 이제 좀 낙관적으로 평가를 한 거고요. 국민연금 고갈 시기를 가정하는 것을 보면 합계 출산율 1.3명일 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국민연금이 2055년에 고갈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까 제가 서두에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작년 2022년에 합계 출산율은 0.78명을 기록했고요. 이런 추세가 크게 반전이 되지 않은 상태로 앞으로 지속이 된다고 한다면 국민연금이 고갈되는 시기는 2055년이 아니라 2050년 아니면 더 빠르면 2040년대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살고 있는 현재 20대, 30대 그리고 그보다 어린 아동 청소년들이 앞으로 노년이 될 지금 50대, 60대, 7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을 훨씬 더 많은 인구수를 갖고 있는 그분들을 부양해야지만 되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지금은 논의가 조금 덜 되고 있긴 하지만 또 하나 우려가 되는 점은 건강보험 재정 고갈 아니면 건강보험 재정이 점점 더 늘어날 것이라는 걱정이 있기도 합니다. 아마 지금 이 강연을 듣고 있는 분들 중에서 10대나 20대 분들은 평소에 병원을 잘 가지 않으시죠. 병원을 가더라도 가서 의사로부터 진단을 받고 그리고 약을 한 일주일 이내로 먹고 나면 거의 낫는 병을 갖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어르신들, 이제 우리가 65세 이상 되는 분들을 그냥 어르신이라고 했을 때 그분들은 평균적으로 만성질환을 한 3개 정도 가지고 계시거든요. 만성질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일주일 아니면 3일 잠깐 아프고 나는 것이 아니라 사망할 때까지 꾸준히 계속 가지고 가는 그런 질병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정기적으로 병원을 가야 되고 약을 드셔야지 되고 그리고 특히 사망하기 한 2년 정도에서는 의료비가 급증하는 상황이 될 겁니다. 앞으로 노인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고 특히 70대 이상이 되는 후기 노인분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면서 이분들이 쓰게 되는 건강보험이 더 늘어날 것이고 그것들을 부양해야 되는 상황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제 세대 간의 갈등도 매우 더 심각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주변에서 식당에 보면 노키즈존 아니면 최근에는 노시니어존도 나타나고 한다는데 어린 아이들이나 아니면 특정 고연령층 분들이 가지 못하도록 막는 그런 장소들도 생기게 되고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세대 갈등은 현재보다 더욱 심각하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저출산 그리고 고령화 현상이 발생하는 실태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려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단지 저출산 고령화가 우리 사회에 나쁜 영향만을 미치고 우리가 그 상황을 바꿀 수 없는 거냐? 그렇진 않다는 이야기를 이제 앞으로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출산이 발생하면서 물론 아이들이 적게 태어나긴 하지만 이 문제가 우리나라에서만 심각하다라고 앞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인구수가 앞으로 100억 명이 넘어갈 정도로 점점 늘어나게 될 것이고요. 그 얘기는 곧 일부 선진국들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들에서는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당분간 저출산이 아니라 너무 많은 아이들이 태어나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만약에 아동들이 사용하는 여러 가지 물품이라든지 아니면 서비스 아니면 교육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잘 만들어 가지고 수출을 한다면 한국의 내수 시장은 점점 줄어들지만 우리가 수출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은 점점 커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미 그런 시장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K-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의 청소년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어도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K-팝 엔터테인먼트들이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유럽과 같은 세계 시장을 겨냥하게 되면서 K-팝이 세계적으로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인기를 얻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K-팝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용하는 아이들이 사용하는 여러 가지 물품들이 있거든요. 장난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물건들도 지금은 우리가 고가의 제품들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해가지고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뭐 단적인 예로 유모차, 아니 유아차라고도 하는데 유아차나 아니면 국민대문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아니면 이제 소셔 같은 것도 있을 거고요. 아이들을 키우는 집이면 어느 집에 가나 하나씩은 다 있는 제품들인데 그 제품들을 우리는 스웨덴이나 아니면 미국에서 만든 것들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제품들이 그렇게 고가의 아니면 고성능의 기능을 갖고 있는 제품들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그런 것들을 잘 만들어서 세계에 수출을 한다면 앞으로 인도, 중국, 베트남 이런 국가들에서 많이 사용할 수 있을 거고 그것이 하나의 새로운 저출산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긍정적인 미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또 우리가 겨냥해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콘텐츠 시장이 될 수도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본 유튜브 동영상이 하나가 있습니다. 아기 상어 동영상인데요. 이제 베이비 샤크 이렇게 이제 부르는 아이들 2명이 나와가지고 율동을 하는 동영상인데 그 동영상의 재생수가 점점 이제 늘어나고 있어서 정확한 숫자는 이제 이야기하기는 어렵겠지만 한 120억 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숫자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숫자인지 아마 여러분들은 아실 것 같습니다. 한 10년 전에 유행을 했었던 싸이의 강남스타일보다도 거의 2~3배 더 높은 숫자고요. 한 몇 년 전에 유행을 했었던 BTS의 다이너마이트보다도 한 10배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율동, 아주 간단한 동영상에서 나타난 재생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동영상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캐릭터라든지 인형이라든지 장난감으로 확장을 한다면 K 콘텐츠의 성장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국제적인 시장만 겨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수 시장에서는 저출산이 심화가 되고 고령화가 점점 심화된다는 얘기는 노인 인구가 늘어난다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내수 시장에서는 노인들을 겨냥한 것들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큰 시장입니다. 기존에는 어르신분들이 베이비 부머 전에 태어나셨었던 분들은 우리나라가 워낙 어려웠을 때 태어나서 그리고 더 되게 많은 자녀들을 키우셨기 때문에 자신들의 노후가 준비되지 않고 노년기를 맞았던 분들이 대부분이십니다. 하지만 현재 그리고 앞으로 노년기에 접어들 베이비 부머나 아니면 X세대 그리고 20년 후에 접어들 MZ세대 같은 경우는 자녀들을 많이 낳지 않고 그리고 본인의 전문성을 갖고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일을 하면서 자산을 축적한 분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그분들을 겨냥한 소비 시장이 활성화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텔레비전을 보는 세대 같은 경우는 10대, 20대에서는 텔레비전을 잘 보지 않죠. 하지만 30대, 40대, 50대 그 연령대가 이미 텔레비전 시청을 하는 데 있어서 주 시청자층이 됐고 또 소비자층이기도 한 것을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몇 년 전에 유행했었던 이제 트롯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트롯 프로그램의 결승 시청률이 거의 30% 육박할 정도로 높았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분들 특히 50대, 60대, 7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구매력 아니면 사회적인 영향력이 이제 매우 크다는 것이죠. 그분들이 단지 텔레비전으로만 시청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콘서트에 가신다든지 아니면 음원 시장에서 스트리밍을 하는 데 있어서도 꾸준히 계속 반복적인 소비를 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어르신들을 겨냥한 앞으로의 소비 시장, 이제 고령층화 산업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시장이 점점 커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주로 콘텐츠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지만 무엇보다도 더 커질 수 있는 시장은 어르신을 겨냥한 아니면 어르신을 위한 이제 의료 돌봄 서비스 시장이 될 것입니다. 아까도 건강보험이 앞으로 점점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얘기는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의료기기나 아니면 의약품이라든지 이분들을 모셔야 하는 돌봄 서비스 이런 것이 점점 커진다는 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을 모셔야 하는 돌봄 인력들은 점점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 가지 첨단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접목한 제품들이나 서비스도 나오고 있습니다. 스마트 TV에 어르신들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센서를 설치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AI 스피커 기능에다가 이 어르신들이 그것을 이제 자신의
인지 기능을 향상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심어 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르신분들이 그냥 아날로그적인 세대만이 아니라 이분들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그런 시장에서의 주요 구매자가 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야기했었던 거는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나타날 수 있는 위기, 그리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도 그동안은 우리나라의 인구 문제가 인구가 점점 감소하고 그 문제가 심각하구나라는 것을 듣기만 했다면, 이렇게 인구가 감소하게 됐을 때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